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상공회의소 공급망 ESG 지원센터에서 나온 안다영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다들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ESG 경영에 대해서 가장 좀 기초적인 개념들, 물론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ESG 경영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또 잘 실천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뭘 하고자 하는지 이런 것들이 감이 전혀 안 잡히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로 해서 개념을 잡아드리고, 제 뒤에 이어서 이제 이성경 대신경제연구소 센터장님께서 조금 더 깊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왜 이게 중요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런 것들을 풀어나가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대한상공회의소 공급망 ESG 지원센터는 작년 12월에 센터가 개소를 했고요. 올해 8월에 권역별 ESG 지원센터로 해서 전국에 저희가 한 73개 정도 지역 상공회의소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인천상공회의소 포함해서 약 26개 정도 상공회의소가 ESG 지원을 위해서 또 특별히 센터 출범식을 했습니다. 요거는 저희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말 아니면 내년 초 정도에는 산업부와 함께 좀 공신력을 가지고 조금 더 ESG 경영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자료는 자료고 지금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ESG라는 게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개념들이 자꾸 도입이 돼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가, 그런 배경들이 있을 텐데,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 잘 아시죠? 반기문 총장 전에 했던 흑인이시잖아요. 가나 출신 외교관이신데, 이분을 ESG 이 업계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ESG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분이 유엔 사무총장을 하실 때 최우선 과제로 생각을 했던 게 빈곤하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제 본인이 흑인이기 때문에 또 그런 생각을 더 강하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하냐? 기업들이 나서야 한다라고 했던 겁니다. 아마 우리 역사책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고, 아니면 연배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아마 직접 체험을 하시기도 하셨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공장을 가동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냥 노동권, 인권 이런 거 상관없이 일을 시키고,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파동이 일어나고 걸기가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은 결국 기업의 활동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이윤 추구에만 목표를 두었기 때문인데, 이런 것들을 결국 해결을 하려면 기업 활동이 조금 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ESG 개념의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코피아난 유엔 사무총장님이 이제 활동을 하시던 당시에 유엔 총회 밀레니엄 정상회의에서 189개국이 만장일치로 UN MDGs 새천년 개발 목표라고 하는데, 이게 약간 우리 지금 이제 ESG 평가라든가 가이드라인의 가장 기초적인 시초가 되는 그런 개념들인데요. 이걸 선언을 했는데, 이건 이제 2015년까지 해서 종료가 됐고, 2016년부터 지금 계속 시행 중인데 2030년까지 UN SDGs라고 해서 UN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는 걸 셋업을 해서 지금 일부 내용들이 우리 ESG 활동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성을 맺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ESG라는 개념은 2004년에 UN 글로벌 컴팩트 보고서를 통해서 처음 등장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관심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속히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06년에 UN 책임 투자 원칙, ESG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UNPRI라는 게 있어요. 이게 코피아난 주도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현재 전 세계 기관 투자자들의 책임 투자 흐름을 이끌고 있는 가장 큰 이니셔티브입니다.
그래서 이 UNPRI에 가입 서명한 기간이 2021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600여 곳 정도가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도 이때 서명을 했어요. 2009년에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하고 나서는 구체적으로 ESG를 어떻게 실행을 할 건지 그 계획을 제출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 11월에 2022년부터 국민연금의 50%를 ESG 평가를 통해서 투자하겠다라고 국민연금이 발표를 해버립니다.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약간 ESG가 붐처럼 일어나게 된 건데, 사실 ESG는 붐이 아니고 그냥 전 세계적인 흐름이고요. 안 할 수는 없고 거스를 수 없는 거예요. 이 방향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국민연금이 그렇게 발표를 하고 나서 2021년을 우리나라 정부가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선언을 하고, 주요 기업들도 이제 우리가 ESG 경영에 적극 동참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ESG 개념은 UN이 혼자 다 만들었냐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고,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한 3할 정도는 블랙록이라는 그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회장인 레리 핑크 회장이 만들어냈습니다. 이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같은 주요 연기금의 투자 운용사인데, 이 레리 핑크 회장이 몇 년 전에, 한 2년 전에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성을 투자 포트폴리오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석탄 화력을 통해서 총 매출의 25% 이상을 올리는 기업은 자기들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제외를 시켜버리겠다라고까지 발표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업들의 사업 구조가 넷제로와 양립을 할 수 있는 계획을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물론 최근에 뉴스 기사 접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리 핑크 회장이 앞으로 ESG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또 했습니다. 근데 그게 ESG를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정치적으로 좀 이용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떤 정당이 주도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ESG 파, 그리고 반 ESG 파 이렇게 막 나뉘어가지고 싸우고도 있는데, 결국은 이제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거에 대한 본질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 ESG라는 용어 자체에 집착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사실 ESG 경영은 여러분들이 기업 운영을 하시는데 계속 해오고 있던 그런 활동들도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고 평가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시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체계화를 하자는 게 지금 우리나라 전체적인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ESG를 그럼 왜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결국 글로벌 기업들에 우리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다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미 진출해 계신 기업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은 ESG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기업의 공급사들과 하고는 거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런 움직임이 굉장히 세게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커질 것이고, 그래서 ESG 대응에 소극적이게 되면 결국 사업 기회를 상실할 수밖에 없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도 밀려버리게 되겠죠. 그 코발트 같은 경우에 이게 전기차하고 스마트폰 배터리의 핵심 원재료인데 상당량이 이제 콩고에서 생산이 되고 있어요. 근데 아동 착취하고 이제 노동, 강요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공급망에 제동이 걸린 사례가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로 ESG 경영이 글로벌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는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ESG 하니까 말이 너무 어려워 보이는데,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죠. 여러분들도 이미 ESG를 하고 계셨을 것이다. 근데 이제 체계화가 안 되어 있고 뭔가 이렇게 어나운스를 할 준비가 안 되어 있을 뿐이다라는 거. 근데 이 ESG하고 조금 유사한 개념 중에 하나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정확하게 일치를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기업의 그 본래적인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자선이나 기부의 형태로 사회에 환원하는 그런 것들을 강조한 개념이죠.
근데 이거는 좀 사후적인 특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결국 경영활동을 해서 얻은 베네핏을 사회에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속 가능성이라는 게 바로 ESG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미래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현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그런 발전적인 것을 표방하는 미래지향적인 개념이 지속 가능성이라는 거고, 이게 곧 ESG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조금 유사한 개념 중에 하나가 기업 공유 가치 CSV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업이 당면한 사회적인 요구를 파악해서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인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어떤 경영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개념 자체가 조금 다른 거죠. 근데 ESG는 유사한 개념들이 주로 중점을 두었던 사회적인 가치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가치, 그리고 지배 구조를 별도의 카테고리로 또 분류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차별성을 좀 가지는 큰 바운더리의 개념이고 체계적인 바운더리의 개념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ESG 경영이라는 게 좀 뭐랄까, 이렇게 공시라든가 평가에만 급급한 그런 식의 경영 행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를 잘 받기 위한, 공시를 나중에 미래에 공시를 잘 하기 위한 그런 ESG 경영이 너무 확산되고 있지 않나, 좀 그런 분위기가 많이 가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들고요. 사실 ESG 경영이라는 거는 기업의 역할과 그리고 그 목적에 대한 패러다임을 완전히 전환을 시키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사회적인 자기 구속력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의 경영을 표방하고자 하는 게 ESG 경영의 개념입니다. 많이 요즘에 뭐 여기저기서 많이 나와서 다들 알고 계실 텐데, 그 MG라는 말, MG가 약간 부정적인 그 단어로 요즘에 자꾸 이슈가 되고 있어서 좀 슬퍼요. 왜냐면 뭐 나쁜 거 아니거든요, 사실. MG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좀 신선하다, 새롭다, 창의적이다. 저는 이런 개념으로 사실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MG 세대라는 게 너무 그 제너레이션 갭이 큽니다. 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생이면은 거의 20년이 넘는 세월을 이렇게 아우르는 세대인데, MG라는 개념보다는 그래서 요즘에는 그 90년대 중후반생부터 2000년대생까지를 합쳐가지고 젠지 세대라고 하는데, 이제 그 친구들을 포커스를 해서 기업 경영에 많이 반영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젠지 세대 같은 경우에는 MG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빠진 건데, 이 친구들이 좋아하는 게 보통 유튜브라든가 숏폼 콘텐츠라든가 뭐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죠. 그래서 MZ들한테 저희가 조사를 좀 해봤어요. 대한상공회의소가. 그랬더니 이 MZ세대들의 60% 이상이 ESG를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ESG 경영을 잘하는 기업의 제품을 비싸더라도 내가 직접 사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전에 남양유업 같은데 파리바게뜨 그 근로자 사고 사건 뭐 이런 것들 나오게 되면 막 난리가 나죠. 이제 댓글 부대들 막 와서 난 당신들 거 이제 절대로 안 살 거야. 뭐 그러면 갑자기 주가 폭락하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 이제 이게 이분들이 더 이상의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갈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는지도 잘 봐야 기업 경영을 조금 더 잘 해나갈 수 있지 않나, 국내에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도 결이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결국은 젠지 세대들이 이런 것들, ESG 경영을 잘하는 업체들의 제품을 선호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정보력 때문이잖아요.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이런 정보력 때문인데,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강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탄이라는 나라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 부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행복지수가 1위였대요. 근데 이 나라에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행복지수가 95위로 추락을 해버립니다. 너무 슬프죠. 인터넷에 비교를 해봤더니 이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원초적인 삶을 살고 있었는데 너무나
다른 세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난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게 하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초라해지고 위축되고. 그래서 우리 지금 SNS도 그런 문제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나쁜 정보, 안 좋은 정보, 그릇된 정보들이 돌아다니는 문제도 물론 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기업의 생사와 존폐를 갈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는, 결국은 이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것조차도 ESG 경영 활동의 하나가 되는 겁니다. 결이 같은 얘기인데요. 그 홈쇼핑에서 그 어떤 굉장히 유명한 억대 연봉을 받으시는 쇼 호스트가 욕설을 해가지고 또 이분 거의 시장에서 퇴출되셨죠. 최근에 뭐 살짝 나온다고는 하던데 어쨌거나. 그래서 성인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착한 소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의 68.9%가 윤리적인 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이면 비싸더라도 구매 의향이 있다라고 한 겁니다. 나만 잘하면 돼가 아니라 결국은 이런 사회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한 활동들을 실천하는 것조차 우리 기업 경영에 다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대국민 기업 선호도 조사라는 걸 해봤어요. 소비자들이 기업의 그 지속 가능성을 평가를 할 때 수익이나 고용 같은 경제적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기업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를 결정짓는 데는 경제적인 요소보다도 환경이라든가 사회라든가 지배구조, 결국 ESG죠. 이런 것들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근데 앞에서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레리 핑크 회장도 ESG라는 단어를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고, 뭐 일부 나라에서는 약간 이런 것들을 이권 다툼에 활용을 ESG를 사용을 하기도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전쟁 이스라엘 쪽에서도 나고 있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도 사실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ESG에 대한 이런 각광받던 것들이 좀 많이 후퇴하기도 하고, 에너지 위기 때문에 탄소 제로 이게 가능한가 이런 의문들이 야기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SG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탄소 다배출 업종, 특히 탄소 다배출 업종이라고 하면 철강이라든가 플라스틱 그런 제조업들에 조금 더 많이 포커스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요구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왜냐면 우리가 과거에 하던 방식으로 기업을 운영을 하게 되면 계속 지속적으로 환경이 망가뜨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뭐다? 지속 가능하지 못하죠. ESG는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인류가, 이 환경이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경영 체계를 바꿔가시는 게 ESG 경영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우리나라에 ESG가 이슈화가 되고, 또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2026년부터 뭐 공시가, 법적 공시가 된다 블라블라블라 막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다 보니까 급하신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대충 보이는 것만 ESG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면 평가 점수는 잘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만 눈앞에 보이는 변화만 추구하려고 하시다 보면 결국 그린와싱이라고 해요. ESG 활동을 하는 척 하는데 실제로 이면에 들여다보면 ESG가 아닌 그런 것들을 하시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DWS라는 데서 녹색 라벨을 펀드에 부착을 했는데 과장이다, 그리고 투자자들을 현혹했다라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사례가 있고요. 뉴스에도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폭스바겐하고 아우디 같은데 그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조작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많이 뉴스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린워싱의 꿰매 넘어가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업 경영을 하심에 있어서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숫자의 조작을 통해 가지고 나 ESG 잘하고 있어라고 보여주셔봤자 어차피 단시간 안에 이거는 다 탄로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경영 체계 자체를 ESG의 어떤
프레임에 맞춰가지고 체계적으로 조금씩 발전을 해나가고 바꿔 나가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망 실사법에 대한 얘기를 빼놓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하시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법정 공시 자체를 26년으로 조금 딜레이는 시켜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휴 한숨 돌렸다 이제 나는 2026년까지는 해방이야 이게 아니고 3개년치의 자료를 그 시점에 공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다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부터 잘해놓지 않으면 공시를 하라고 발표를 했을 때 그 시점에 공시를 하실 자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리미리 지금부터 다 내재화 작업을 하셔야 된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유럽 국가들 특히 독일 같은 데랑 이제 거래 관계가 있으신 업체들은 잘 아실 거예요. 아마 이미 거기는 진작부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세게 하고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벌금까지 매기거든요. 그리고 EU 같은 경우에는 뭐 벌금을 부과를 하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EU에 있는 국가들에 있는 기업들하고 거래를 하시는 기업인들조차도 결국은 그런 실사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요구를 한 번쯤은 또 들어보셨을 거고요. 만약에 내가 협력사인데 이제 원청사가 있으시면 그 원청사가 또 요청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EU 쪽으로 수출을 하는데 협력사에 대해서도 이런 가이드라인 안에서 좀 ESG 경영을 하셔라 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다거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이라고 하면 장기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장표를 좀 넣어봤고요. 이거는 이제 공시 의무화 일정에 대한 자료인데 이런 것들은 좀 추후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ESG를 해야지 라고 해놓고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린워싱의 꼬임에 넘어가는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ESG, 지속가능 경영의 중요성을 대표자님부터 사원 레벨까지 다 같이 내재화시키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나가야 되냐, 우리가 경영 방식을 어떤 식으로 좀 리셋을 하면 좋겠냐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얘기를 해나가시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좋은 교육기관에서, 공신력이 있는 기관에서 같이 또 교육을 받으시고 그리고 컨설팅도 받으시고 그러한 노력들이 좀 꾸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지금 ESG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붐처럼 일어나면서 검증되지 않은 업체들이 컨설팅을 한다라거나 그리고 이상하게 좀 돈을 막 과도하게 받고 알고 보니까 막 보고서는 막 엉망진창이고 이런 데들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공급망 ESG 지원센터를 출범을 한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인데 저희는 어쨌거나 공적인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을 좀 잡고 이렇게 좀 나쁜 기업들, 그러니까 나쁘게 영업하신 그런 나쁜 방법으로 ESG 시장에서 영업하시려는 분들을 조금 더 제외하고 안전하게 여러분들이 ESG 경영을 준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제 뭐 인천상공회의소 통해서도 또 문의를 주시면 뭐 컨설팅 기관에 대한 조금 검증이라든가 저희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서칭을 해서 또 알아봐 드릴 수도 있고 하니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론적인 얘기인데 총균세라는 그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읽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책의 그 요지가 뭐냐면 인류 문명의 발전에 있어서 생태학적인, 지리적인, 환경적인 요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책이고 결론적으로 문명의 차이는 환경하고 지리적인 차이로 인해서 다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업 활동들이 대부분 환경을 생각을 하지 않고 이루어져 왔었죠. 그리고 항상 성장에만 좀 집중을 했었어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 급속도로 좀 경제 성장을 해왔던 나라잖아요. 근데 지구 온도가 2도 이상 상승을 하게 되면 지구 생물이 40%가 멸종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위협을 받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자손들이 살아갈 땅이 사라지고 여러 가지 각종 재난 재해가 발생을 할 것이고, 얼마 전에 이제 종식이 됐지만 코로나 같은 그런 또 바이러스,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르죠. 이런 것들이 다 환경적인 그런 오염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재난이 쓰나미처럼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기업 경영을 하시는데 조금 더 큰 차원에서 생각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그 공급망 ESG 지원센터가 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기업분들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실무자들을 위해서 또 조금 딥한 내용을 가지고 1일, 2일 과정에 또 교육 과정, 특히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중요하잖아요. 그거 작성하는 과정을 또 개설을 해놓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분들께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기초적인 ESG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 그 기업 현장에 이 친구들을 인턴으로 좀 배치를 시켜서 그 친구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그 중에 하나가 ESG 진단 코칭이라고 해서 온라인으로, 이제 이 온라인 시스템은 SK CNC라고, 그 SK가 지금 ESG 쪽에서는 거의 1인 거, 탑티어인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저희 중소 중견기업들이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맞춰서 한 66개 정도의 각 ESG 항목별 지표를 가지고 온라인 진단을 하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필요하신 업체들한테는 또 현장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줌을 통해서 코칭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내년부터는 조금 더 정부 지원을 받아서 많이 저렴하게 그리고 많이 확대해서 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온라인 진단 평가 지표 중에 일부인데요. 그냥 참고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필요한 서류들을 첨부를 하실 수 있어야 나중에 공급망 실사가 들어왔을 때 대응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것들을 아예 하실 수 없는 데들도 있으시거든요. 아예 대답을 못 하시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원데이 컨설팅이라고 해서 이제 컨설팅 기관 하나랑 이제 저희가 콘서를 맺어서 하루 종일 C레벨 대표자님부터 직원까지 각 영역별로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샘플까지 제공을 해드리면서 온종일 컨설팅을 해드리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SG가 정말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시는 업체들은 오셔가지고 컨설팅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앞서 보여드렸던 진단 코칭, 그렇게 해서 좀 많이 진행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그 대한상공회의소가 탄소 중립이랑 지속가능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조금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업가 정신, ERT라는 사업을 저희가 하고 있어요. 신기업가 정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기업들이, 이건 결국 이제 ESG 활동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보유한 기술하고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저희가 발족을 했고, 지금까지 기업의 역할은 경제적인 이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세금을 통한 국민경제 기여, 이렇게 굉장히 단편적으로 좀 근전적인 거에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앞으로 기후변화라든가 저출생, 고령화,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전염병 확산 같은 과거에 없던 새로운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역할을 하면 좋겠냐라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발족을 한 게 신기업가 정신, ERT고요. 저희 쪽에 사무국이 있고, 사실 가장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는 저희 현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님이 최태원 SK그룹 회장님이신데, 이제 거기서 아무래도 좀 주도권을 잡고 좀 이렇게 잘 해봅시다, 우리 기업인 여러분들 하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이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변화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여기 내용 보시면 잘 나와 있으시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인천도 마찬가지고 지역에 계신 상공회의소들이 지역별 ERT 사무국의 역할을 지금 수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각 지역 상공회의소로 연락을 주시면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같이 또 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희 센터에서 하는 건 아닌데 옆에 있는 센터에서 기업 재생에너지 활용 전략 관련해서 무료로 컨설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컨설팅 비용이 한 500만 원 이상 되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뭐 날짜가 조금 임박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신청을 주시면,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좀 재생에너지를 어떤 식으로 조금 만들어 갈 수 있는지, 활용해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알려주실 수 있으니까 저 한번 여기 표기된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한상공회의소가 하고 있는 일과 그리고 ESG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내용들을 제가 쭉 한번 브리핑을 해드려 봤는데, 조금 더 자세하고 와닿는 강의를 저희 이선경 대신경제연구소 ESG 센터장님께서 이어서 좀 진행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신경제연구소의 이선경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커리어 시작은 애널리스트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산업이나 이렇게 경제 분석하는 그런 것들 했었고요. 그리고 대기업에서 또 경영 전략을 짜거나 또 재무 전략이나 인베스터 릴레이션 같은 업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관련된 것들이 되게 커지면서 다시 이제 그 ESG 쪽으로 넘어와서 저희 지금 국민연금이나 미래에셋자산운용 같은 데들이 ESG 그 자체 기준을 가지고 이제 기업들을 평가합니다. 주로 상장 기업들, 큰 기업들이고요. 이렇게 평가하거나 또 그거 연관해서 상품 만들거나 이런 것들하고 뭐 각종 제도들을 그러다 보니 많이 연구하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안에서 오늘 제가 제목을 되게 많이 썼는데 한꺼번에 사실 다 볼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큰 틀의 체계, 이것의 의미 정도를 조금 쉽게 깨달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다 아는 거지만 그래도 저희가 한번 인지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불을 살짝 꺼주시면 더 잘 보일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제 올해 이제 23년 7월 얼마 안 됐죠. 역사상 가장 더운 달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더운 달인데요. 7월이 보통 제일 더우니까. 그런데 어쩌면 역사상 가장 덜 더운 날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산업화 이전에 그 막대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이 빨간색 올라온 게 평균 온도보다 높을 때인데 가장 최근 보이시죠? 네, 엄청나게 올라와 있죠. 그래서 오른쪽 보시면 툰드라 이거 다큐멘터리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툰드라는 영구동토층이라는 의미거든요. 이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녹았습니다. 더 이상 영구동토가 아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녹았으니까 이 물이 어디로 가나요? 네, 해수면 상승으로 가게 되고요. 이 중에 이제 바다에 있는 것도 이제 증발합니다. 위로 올라가서 증발해서 뿌려주면서 집중호우 오고 태풍이나 뭐 이런 허리케인들 오게 되면 굉장히 강력해지죠. 네,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요. 여러분들도 지금 느끼시잖아요. 10년 전이랑 확연히 다른 패턴.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생활에 침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하와이 산불인데 이제는 이게 좀 가벼워질 정도로 이후에도 너무 많은 것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환경이라든가 이런 이슈는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썼던 말이고 이제 좀 많이 다들 쓰고 계신데 공존의 이슈다. 이게 뭐 잘 먹고 잘 살자 이제 이런 거를 떠나서 이제는 공존의 이슈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국제 기구라든가 이제 그 앞서 있는 이제 선진국들이라든가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규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해볼까 하자 했더니 아무도 뭐 안 움직이죠. 그래서 이제는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강력하게 제도까지 나오는 그런 단계다라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너무 환경만 말씀드렸는데요. 또 이제 최근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 공급망이니까
공급망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 환경이잖아요. 우리는 사람이고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권리, 인권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 좋은 나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느낄 수 없어서 막 갈등, 그냥 뭐 직원들하고의 뭐 인적인 갈등이 있어요. 이런 거 정도인데 사실은 여기 보시면 이 왼쪽에 보이세요? 네.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나 우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뭐 초콜릿이나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7살, 8살 어린이들이 사실은 네, 그 삶에 대한 선택권이 없어요. 하루 종일 가서 정말 막 노동을 하면서 빵 한 조각 먹으면서 가져온 거. 이렇게 이런 어린이 친구들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여러분? 그 친구들이 너무 일을 잘해서 그 친구들이 가장 훌륭한 제품을 만들어서일까요? 싸니까. 네, 누군가가 이걸로 인해서 편익을 누리는 것들, 우리가 누렸던 물질적 풍요의 이면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네, 계속 이제 자본주의 발달을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너무 쉽게 이제 묻혀지는 것들에 의해서 이런 문제들이 또 발생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강제 노동이라든가 아동 노동 같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과거부터 있었고요. 이것들이 이제 근절되지 않으면서 ESG가 이제 앞서 우리 양 과장님께서 설명 주신 것처럼 이것들이 하나의 툴로 오면서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해라. 이제 규제를 만들면서 보다 본격적으로 이것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단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이제 순환경제 얘기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동안은 탄소 이야기만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플라스틱 이제 계도 기간 끝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약한 거고요.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아예 금지되거나 특정 물질 사용 못하거나 계속 재사용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 법률화 시켰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무언가를 만들고 팔고 있더라도 이제 고객이 바뀌었거든요. 그걸 모르고 아유 나는 그런 거 몰라 라고 하면 사업 자체에 영향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중에 어떤 영역에 걸릴까 이런 부분들은 생각을 스스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 해양이 문제죠. 여러분 이제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 들어보셨어요? 네, 쓰고 우리 버려지면 우린 열심히 수거를 했지만 자 우리 쓰레기장 가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 재활용되는 비율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정확하게 집계되지도 않습니다. 다들 10% 미만이에요. 그러니 열심히 우리는 수거를 하고 있지만 그냥 태우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요. 자 그러다 보니 일부는 또 어떻게 되죠? 이게 바다로 흘러 들어가면 결국에 최종 포식자가 누군가요? 우리가 먹습니다. 우리 몸으로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 연결고리를 이제 생각하면은 이 이슈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이게 공존의 이슈구나라는 부분으로 이제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ESG 얘기할 때 이제 거버넌스라든가 다른 이슈들도 많이 나오는데 최근에 진짜 더 화두되는 것 같아요. 뭐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횡령과 배임 이런 것들이 과거에는 사실은 뭐 대주주라든가 막 일부 부도덕한 경영진의 이슈처럼 느껴졌는데 최근에 어떤가요? 뭐 이제 금융이나 이런데 권한을 많이 받은 개인이 그 조직에 있는 그 허점을 이용해서 횡령과 배임이 굉장히 많아졌고 이 금융 이런 데서 되게 많이 나왔죠. 예. 그러면서 사실은 한 명의 그 횡령과 배임이 뭐 회사를 휘청거리게 하는 정도까지 갔기 때문에 이 처음에서부터 어느 정도 체계가 생길 때부터 이거는 시스템화 시켜서 계속 인지해야 되는 부분 거버넌스 쪽에서 많이 얘기하는 배임과 횡령입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건설사들도 문제가 됐지만 산업안전 이게 한 번에 그때만 딱 일어난 일일까요? 너무 억울하다. 그때 한번 딱 그랬는데 아닐 거예요. 조금 빼봤죠. 조금 빼니까 문제 없는데 누군가 여기서 부당 이득을 얻었을 겁니다. 문제 없는데 해서 이제 단계로 가면서 생기는 제가 간혹 이 산업안전 이슈 중에 상당 부분이 산업안전이라 쓰고 제가 배임 횡령이라 불러도 될 판이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에이 다 그래. 굉장히 많이 하는 말입니다. 관행이야. 다 그래. 이거 딸 때는 다 같이 그렇게 좀 뻥튀기 했으니까 우리 손해는 못 보니까 여기 가서 남겨야지.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이 계속되면 사실은 근절되기 어려운 이슈들 같아요. 그래서 ESG가 대두한 배경은 지금 이러한 것들의 문제가 너무나 커지고 그 여파가 지금 어떻습니까? 더 이제 복잡하게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좀 더 체계적으로 바라보고 또 제도로 규제할 부분들은 또 규제도 해야 된다. 라는 것들이 지금 ESG가 강조되고 있는 배경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하셨지만 결국에는 CSR을 알아서 하는 겁니다. 내가 좀 돈도 많이 벌을까 하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좀 책임을 져볼까 했을 때 내가 선택하면 돼요. 근데 ESG는요, 밖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사업 특징이나 여러 가지 또 덩치도 있어요. 규모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이 역할을 해줘야 할 것 같아 라고 바라보는 여러분은 평가하는 툴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평가하는 툴이 그냥 뭐 여기를 한번 볼까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파생되는 활동들에 기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경영에 반영을 하는 어떤 기준처럼 받아들여서 좀 반영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사죠. 지금 이제 공급망. 여러분 이제 공급망 이제 영어로 하면 밸류 체인이거든요. 네. 공급망이 최근 들어서 혹시 공급망에서 요청 같은 거 받아보신 분 계실까요? 없으신 건지 아니면 이제 받아도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요구인지 모르시는 건지는 네, 한번 나중에는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공급망도 옛날부터 OECD에서 이런 거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기업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 큰 기업들, 너네들 이제 뭔가 팔고 할 때 이런 실사해가지고 좀 가능하다면 지금 예방적이지 않고 예방적인 조치로서 이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너네들 대상들을 좀 잘 봐주렴라고 이렇게 가이드를 냈었습니다. 이런 게 좋겠다. 근데 이게 가이드에 그치지 않고 이제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가 접하는 문제들이 너무 커지니까 이게 이제 가이드 수준이 아닌 제도로 들어오고 규제가 되기도 하고. 네,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성격이 바뀐 겁니다. 그 기본 내용은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자발적인 부분에서 이제 선택적이잖아요. 자발이 아닌 이제 필수가 되는 걸로 이제 양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할 때는 여기 가시면 이 내용이 다 있고요. 자, OECD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고맙게도 한글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공급망 실사라는 게 의무화되게 되면은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잣대 중에, 자, 제가, 구매를 하거나 뭔가 선택할 때 우리는 항상 뭘 봤죠? 좋은 품질, 그리고 좋은 가격, 네. 그 잣대 갖다 주기. 이런 것들 여러분들 다 너무 잘 아시죠? 네. 이러한 것들이 합쳐졌다면, 이제는 어떤 거? 다른 부분. 기본적으로 해야 될 강제의 노동이나 아동 노동을 금지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이라든가 환경을 위해서 이 싼 가격을 가져오겠다고 폐기물을 막 아무데나 갖다 버렸다든가 우리가 이제 대기나 여러 가지 환경법에 따라 지켜야 할 다양한 규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걸려도 약간 가진금 내면 되지 이런 약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없는지 이런 것을 봐서 거래 대상을 선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래 대상들을 1년에 한 번, 최소 한 번입니다. 최소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이드를 하면서 네, 만약에 위반이 계속되거나 위반의 정도가 약할 때 아마 여러분들한테 개선 조치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개선이 안 된다면 사실 거래 관계를 중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거래 관계를 만약에 문제가 계속되면 중단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대기업들도 아직까지 이거 우리나라에서 규제시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대기업들은 다들 훌륭하게도 해외로 많이 나가 계세요.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침이 오게 되면 지금 아직 그쪽에서 완전 시행이 안 되었어요. 근데 시행되고 나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하게 시행되기 전에 이제 가이드 만들면서 이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1차 협력사 정도 수준. 많이 넘어가봤자 2차의 중요한 협력사 일부 정도니까 여러분이 못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공급망이라고 했을 때 기준은 원료의 채취부터 저 끝단에 폐기할 때까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아직 이 규제들이 시행도 되기 전에 연습하면서 대상들 가르치는데 1차 협력사에 있을 뿐이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된다? 내려옵니다. 물론 1차 협력사와 끝단의 3차 협력사한테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같은 기준이에요. 그런데 3차 협력사에서 수준이 비슷한데 유독 특정 기업이 이런 부분은 준비가 잘 되었다 칠게요.
저라면 거기를 택할 거, 조금이라도 그쪽을 더 살 것 같습니다. 그게 내가 공시를 하거나 내가 나의 상단에 있는 누군가한테 보고를 할 때 좋은 결과거든요. 그럼 당연히 다른 조건이 똑같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자꾸 위반을 하시면은 좋은 가격에 가지고 오셔도 또 소용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여러분한테 요구가 없다고 해서 여러분한테 오지 않을 이슈가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도화돼서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한테 무언가를 요구할 수 있겠구나. 그때 돼서 준비하면 여러분 늦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시고요. 엄청 대단한 정도는 아니어도 적어도 나한테 중요한 요소들이 뭐가 있고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나 진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진단을 하시거나 만약에 모르겠다면 저희가 이제 같이 하는 사업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진단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자 이제 진단해보세요. 자 이제 진단해보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단은요 제가 도와드리는 거지만 누가 해야 됩니까?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 안에서 자 이거를 이제 되게 적극적인 자세로 제가 그러면 뭘 해야 되죠? 이렇게 진단을 하셔야 실질적인 대응이 되시거든요. 진단해서 결과를 읽어보셨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의 산업은 무슨 특징이 있어서 쟤도 이렇게 오는 것 중에 내가 어디에 많이 연관되겠구나. 그러면 그걸 알고 여기서 필수적으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시고 진단을 받아서 그럼 내가 이 정도면 이게 가능합니까? 이 정도면 됩니까? 이렇게 오갈 수 있지 않다면 아무리 진단을 받거나 그래도 소용없으시고요. 간혹 얼마입니까가 먼저예요. 얼마는 돈만큼 해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이 아는 만큼 여러분이 직접 하실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되고요. 내가 아는 만큼 사실 불필요한 비용은 덜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교육을 하셔도 한 번에 다 못 가져가시거든요. 오늘 나는 요거만큼은 기억하겠다. 그렇게 이제 조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랑 애플을 이제 예시를 든 이유는요. 자, 똑같은 공급망에 대한 얘기인데 재밌는 건 삼성전자 사업부 되게 다양하죠. 삼성전자가 최종 끝단 밸류체인 생산의 끝단에 있는 사업도 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옆에 있는 애플의 또 누구? 협력사입니다. 그래서 품목마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품목이냐에 따라 또 다른데요. 애플 같은 경우가 사실은 요구 단계가 굉장히 높은 회사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재생에너지 사용 이런 거 들어보셨을 때 애플은 2030년까지 공급망 및 제품의 100% 탄소 중립화 달성을 목표로 한다. 꿈 같은 이제 꿈의 수치 같은 얘기인데 결국에 애플은요 여러분들한테 애플의 협력사한테 탄소 중립 목표 갖고 있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0년까지 얼마 줄일 거냐 온실가스. 그러려면 온실가스 측정부터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론 아까 이 끝단까지 가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러한 요구들이 있다 보니 다시 애플의 협력사인 대기업에서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내려가고 있는 구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CDP 기준에 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가져오라고 하고요. 이 수립했을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가산점. 네, 우리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점수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고요. 인건하고 이런 건 가산점이 아니고 가장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공급망 실사도 하는데 어디 갔더니 인건 중에 여러분들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강제노동, 아동노동만 안 하면 되지가 아니고요. 직원들이 일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기본적인 인간으로서 어떤 보건이나 안전 부분 관리 안 돼도 이거 인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얘기하는데 저희 직원들이 가서 사진을 보여줬는데 화장실 청소를 엄청나게 안 한 회사 사진 이러면 걸립니다. 이 협력사 실사 나갈 때 엄청나게 화장실을 청소를 안 해줘서 직원들이 사실 이 좀 기본적인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네, 재생에너지는 사실은 조금 저는 요거는 너무 작은 기업들까지 요구할 건 아닌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게 이렇게 강조된다면 여러분의 공장이나 이런 데 태양열 같은 거 설치 에너지 가능하다면 요 지원 사업들도 꽤 있거든요.
네, 기왕 가능하다면 한번 알아보시는 것 정도 추천을 드리고요. 사실은 우리가 계속 화석 에너지를 쓰는 것은 화석 에너지가 싸기 때문이고 우리나라 전기가 굉장히 싸요. 근데 앞으로 이렇게 ESG를 강조하고 유럽이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이 전력 가격을 사실 그대로 가져가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고 만약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예전의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설치할 수 있는 거나 지원 사업도 한번 해보시는 거는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제조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은 내가 제조도 없어요. 그러면 뭐 이런 부분들의 중요성은 떨어지고 건물의 에너지겠죠. 그래서 에너지 지금 우리가 연간 얼마 쓰는데 내가 에너지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액션을 짜보자. 이런 거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뭐 모니터 끄고 가기, 뭐 메일에 쓸데없는 메일 지우기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상 알고 보면 사실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일이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하실 수 있는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문서화시키고 이렇게 기록을 해두면 요청을 했을 때 제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공시는 이제 아직 여러분들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공시를 이야기 드리는 이유는 자, 여러분의 저 윗단에 있는 너무나 중요한 그 고객사가 앞으로 이런 공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공시 내용에서 너만 가져오지 말고 누구도 갖고 와라. 공급망에 있는 밸류체인 그 상황도 가져와 라고 한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 항목을 어떻게 한다? 공급망한테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항목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남들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이 남들이라 하면 여러분 한국 안에서의 경쟁사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든가 또 대만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다른 나라의 경쟁자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디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 그냥 참고하시는데 참 이거 보면은 되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져오라고 한 부분이 기본적으로는 온실가스 배출량입니다. 그리고 전환위험, 물리적인 위험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공시를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혹시 전환 위험이랑 물리적 위험 구분하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꼭 요거는 알고 가십시오.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앞서서 기후변화가 막 일어나면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셔서 알겠지만 허리케인 한 번 불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산 손실이 없나요? 엄청나죠. 네, 이런 손실들이 엄청 나고요. 자, 여러분 앞으로 만약에 온실가스 혹시 탄소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온실가스 눈에 보이나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얘한테 뭘 매기죠? 가격을 매기고 세금을 붙인대요. 그러면은 이 붙여진 세금이 내가 탄소를 생산하는 당인당 얼마이냐에 따라 나의 비용이 어떻게 되나요? 달라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생기는 다양한 위험 혹은 기회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생길 텐데 구분을 하셔야 돼요. 두 가지 위험이 있는데요. 물리적 위험이랑 전환이요. 요 구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거든요. 자, 물리적 위험은 뭘까요? 물리, 피지컬 리스크니까. 뭔가 폭풍이 오거나, 이제 뭐, 허리케인이 와버리거나, 집중호우가 와서 뭔가 떠내려가고 이런 거겠죠. 그래서 어떤 기상의 이변 자체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것들. 물리적이라는 건 뭔가 흔들리고 뭐 이런 느낌이 좀 쉬우시잖아요. 그거를 이제 물리적인 위험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급성과 만성으로 나뉘거든요. 급성이라고 하면 갑작스럽게 폭우가 온다던가 뭐 허리케인이 불어버린다든가 하는 거고요. 만성은 지금 해수면이 꾸준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벌써 한 10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지구상 표면에 뭐 한 8% 10% 이상의 그 땅덩어리가 사라진다 뭐 이런 것들 있죠. 네. 그 해안가에 있는 별장들이 앞으로 가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성의 위험, 물리적인 건 이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전환이에요. 트랜지션이죠. 뭔가 전환은 바뀌는 과정이라는 거죠. 바뀌는 거죠. 전환위험은 뭐냐면은요. 제가 아까 탄소세처럼 사람들이 제도를 만들죠. 갑자기 새롭게 뭐
세금을 매기거나 하지 말라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제까지는 너무 괜찮았는데 하지 말라고 해버리면 내가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금지된 뭐 예를 들면 성분이 있는 거 못 파시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나 제도가 바뀌는 거, 지금 트랜지션 되는 과정에서 바뀌는 것들, 혹은 여러분 소비자 선호 바뀌어요. 이 소비자들이 몰라서 그런데 만약에 초콜릿에 여러분이 먹고 있는 A 제품과 B 제품은 가격은 똑같지만 A는 뭐 가나에 있는 어린이들의 노동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딱 광고를 해줬다 쳐볼게요. 소비자들이 어떻게 할까요? 줄어들겠죠? 네, 얼마나 줄어들지 모르겠지만 소비자의 선호가 바뀌는 것들. 이런 식으로 소비자의 선호가 여러분의 레퓨테이션에 따라 알게 되면 바뀔 수 있는 것들.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회 문화적, 경제적인, 제도적,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사람의 선호라든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제도에 의해서 뭔가 입지가 바뀌겠죠. 그것을 전환 위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 탄소라는 걸 의식하지 않고 가던 시대에서 시대가 바뀌면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단 말이죠. 이때 대응하지 못하게 될 혹은 이때 바뀌는 것들에 의해서 내가 얼마나 무엇이 노출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똑 떨어지게 계산해낼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내가 어떤 대응을 하려면은요, 적어도 한 발짝 물러나서 한 번쯤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앞에만 보고 있으면 보이지 않으니 뒤로 물러서서 큰 변화의 물결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를 조금 짚어보는 정도의 개념입니다. 사실 이것을 감사를 한다, 이게 맞냐 옳냐 이런 이슈는요, 사실 옳지 않아요. 이 부분이 과연 어떨지를 기업이 스스로 생각해 보라는 뜻에서 공시 항목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환위험과 물리적인 위험을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내가 이 둘 중에 어떤 식으로 노출이 된 걸까라는 거를 생각해 봐야겠다는 오늘 꼭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나머지들은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기회도 될 수 있죠. 제가 전환위험 특히 말씀드릴게요. 전환이 된다 하면 누군가한테는 뭐가 되냐면요,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이제 테슬라 한번 보세요. 예, 전기차. 자, 예전부터 이제 얘기 나왔지만 과거의 완성차 업체들은 어떻게 했나요? 카니발라이제이션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미 지고 있는 것들에서 내가 대규모 투자를 해서 B로 가라고 말할 유인이 굉장히 떨어지죠. 안 했단 말이죠. 주춤. 이때 혁신가가 나오죠. 그러면서 돈이 없었는데 누구를 만났죠? 자본가들을 만납니다. 이제 금융에서 돈을 대주죠. 자, 이제는 완전 치고 나가잖아요. 네, 물론 다른 완성차 업체들도 다 돌아가고 있죠. 이렇게 이제 기후 관련해서 기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한 것 중에 모두가 다 안 했는데 내 기술이 이 바뀌는 상황에서 예전에는 경제성이 없었는데 새롭게 시장을 만들어 버리거나 새롭게 이제 뭔가 왔을 때 이게 완전히 각광될 수 있는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바라볼 때는요, 이게 뭘 요구해? 그럼 내가 옛날에 했던 그거를 가져와서 이렇게 바꾸면 이게 되지 않나?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험에는 한 면에는 반드시 기회라는 게 있고, 특히 전환 위험에는 이 양면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짚어보시는 거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이제 자본 매치, 거기다 돈을 써라. 얼마를 썼냐? 관련해서 기술 투자는 했니? 이제 설비 교체는 했니? 이런 것들 대기업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대기업들한테도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보상. 결국에 이게 진정성 있게 가려면은 누가 움직여야 됩니까? 말단 사원이 열심히 나서서 막 손들고 앞장서 있으면은 많이 바뀌나요? 요즘은 그래도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바뀌지만요. 결국에는 누가? 저 위에서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오늘 이제 좀 높으신 이제 분들도 많이 오신 걸로 알아요. 네, 윗분들이 바뀌셔야 돼요. 윗분들이 인지하고 고민해서 직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보상을 넣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경영진들이 이러한 활동에 연계돼서 돈을 받고 있냐. 경영진이 보상에 연계가 안 되어 있다면 이 형식적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시각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공시하라고 했다. 네, 여러분들이 공시 의문 대상자는 아닐 것 같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하면
여러분의 고객사들이 좀 움직일 요인들이 있다라는 걸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넘어가고요. 결국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자율의 영역에서 이제는 뭐 약간 규제 및 의무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이나 이제 미국 같은 데가 굉장히 많은 규제안들을 내놓고 있죠, 여러분. 근데 사실 그 안에 가만히 좀 살펴보면요. 굉장히 좋은 명분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가 함께 가야 할 명분 맞습니다. 근데 뭐가 들어갔다? 보호무역적인 성격이 좀 들어가 있거나요. 네. 우리 이참에 이걸로 전환하면서 잃었던 영광을 찾으려는 생각들이 아주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구한테 맞춰놨다? 유럽이 막 이 전환을 하면서 잠깐만 한국은 입장이 뭐지? 이렇게 했을까요? 안 합니다. 미국이 막 IRA 규제를 만들고 전기차 하면서 한국 업체도 이러면 너무 불리하잖아. 이런 거 했을까요?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자국의 업체들, 자국의 산업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보게 되면 그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많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거를 좀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좀 뺏겼거나 잃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 넣게 될 거다? 더 많이 무역에 대해서 좋은 명분과 나의 실리를 추구하는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처할 때는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더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공부해야 되고요. 현명하게 대처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이념적인 이런 거에 그치지 않고 무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덥고, 많이 덥네요. 그렇지만 오늘 오셔서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구나라는 거를 인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인지하고 나셔서 찾아보시면 사실 조금 더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뻔한 얘기입니다만 정책과 규제 들어오고 있고요. 저희 아까 소비자 변화, 요거 무슨 위험이라고요? 전환 위험, 이제 딱 얘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에 따라 전환 위험과 또 기회가 함께 오고 있는데 뭐가 흔들린다? 지각판이 흔들리는 겁니다. 난 가만히 있었고 우리 서로 안 바뀌었어요. 다른 게. 그런데 ESG 기준에 따라서 지갑판이 흔들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는 금융한테도 가능하면은 대출 기준에, 여러분 이제 대출할 때 담보 얼마야 이런 것만 봤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약합니다. 근데 앞으로 ESG 앞장서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조금 어려운 기술에 투자를 한다든가 이럴 때 어떻게 조금이라도 금융시장에서 약간의 페이버를 줄 수 있는 쪽으로 상품들이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경영 자체가 복잡하잖아요. 너무 이렇게 변수가 많으니까 이거를 그때 대응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체계도 잡아놓는다라는 생각으로 ESG를 바라보셔야지, 안 그러면 오늘 이 생각만 들어요. 아니 바빠 죽겠고 내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내가 작은 기업을 얼마나 수출 산업에 엮으니 돼, 이런 것까지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산업 여건이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하셨고 앞으로 더 잘 하시기 위해서 봐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물리적 위험과 전환 위험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이 이제 밑에 단어도 조금 아시면 좋은데 기후변화 관련해서 완화와 적응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텐데요. 완화는 주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탄소를 줄이는 활동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를 좀 덜 나오게 하는 직접적인 활동이고요. 적응은 우리 단어 적응이라는 단어 어떤 느낌인지 아시잖아요. 환경이 바뀌죠. 바뀌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걸 맞춰야죠. 그걸 맞춰가는 활동이고, 특히 물리적으로도 막 이런 입지나 이런 게 바뀌죠.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응하는, 하다못해 이제 되게 쉽게 이제 폭우가 막 와요. 그리고 우리가 배수로가 예를 들면 최대 어느 정도까지 배수가 잘 되게 해놨는데 갑자기 내가 있는 공장의 입지에 그 기본적인 이제 강우량의 패턴 자체가 바뀌었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배수로를 배수할 수 있는, 순간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을 다시 계획하셔야 돼요. 이런 거 적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뀐 환경에 맞춰서 나를 바꾸는 것. 네, 조금 더 포괄적이고 물리적 위험하고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우리나라가, 저는 우리가 느낄 때, 우리가 요새 이제 기후변화를 느끼지만 어떤 생각하세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크게 위험한 데는 아니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기후위험의 지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더니 우리나라가 어디 들어가 있다?
일본 바로 일본하고 비슷한. 그래서 자 이제 한국은 미디엄 하이 국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기후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로 인한 지수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들이 여기 보시면 아시아, 아프리카들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알고 있느냐 할 때 이걸 앞에다 뺐는데 오늘 지금 중간에 나오긴 했는데요. 혹시 파리협정은 들어보신 분? 이제 오늘 가시면 이제 파리협정까지 아까 제가 물리적인 위험하고 이제 한번 생각하시는데 파리협정의 의미를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우리나라가 NDC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 차원에서 탄소를 이만큼 줄여보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어디에? 국제사회에. 네, 뭐 때문에? 파리협정 때문에 선언을 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과거에는요, 이 탄소 감축 노력들이 누구 위주로 이야기가 됐냐면 지구온난화는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야, 근데 배출 많이 한 니네들 책임이지 해서 주로 선진국끼리, 네, 선진국끼리 줄이기로 해서 옛날부터 논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교토 일정서 체제입니다. 자, 근데 선진국들이 자기네들끼리 막 하고 서로도 막 해야 돼 말아야 돼가 하고 있는 동안 아시아 국가들이 엄청나게 GDP를 이제 상승을 시키면서 올라갔죠. 중국, 인도, 한국 이런 데들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다 보니까 억울한 마음이 당연히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대신에 어떤 체제가 출범했다? 파리계획정 체제가 들어가면서요. 선진국뿐만 아니라 다 들어오라고 했죠. 누구까지? 개도국까지 다 들어와서 다 같이 탄소 줄이자 라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이것을 인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체제 이후입니다. 이 체제 이전에는 우리는 사실은 뭐 그냥 열심히 잘 만들고 하면 됐지 관심이 좀 없었거든요. 특히 환경적인 부분 탄소. 그런데 이때 왜 우리가 국가 단위의 목표를 제출하고 지금 뭐 사실은 4월 13일이었나요? 국무회의 통과한 게요. 제1차 저탄소 녹색 성장에 따른 이제 기본 계획. 국가 단위 20년 계획이 있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바꿀 거다라는 그러한 계획안까지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국가 차원의 어떤 목표를 제시했고 그러다 보니 국가 차원에서 뭐 공공기관이고 큰 기업이고 해서 뭐 계속 바꾸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변화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전환 리스크 이제 이거 보시면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비자나 이런 게 바뀌게 되면 대체 얼마나 손실인데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시나리오로 이제 좀 제한시켜가지고 이제 스위스이라는 곳에서 이야기하길 에너지 쪽에 속하는 산업들 엄청나게 빠지죠. 그리고 이제 원재료, 소재료, 화학 뭐 이런 거 하는 데들 굉장히 많이 빠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경제적으로 나의 익스포저에 따라서 경제적인 변화가 클 수 있는 데는 우선적으로 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보셔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덜하다 하면은 또 이제 그 부분의 강도는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위험에 의한 GDP도 또 이번에는 이렇게 기상이변에 따른 것들인데요. 결국에 이 모든 게 뭐 앞으로 이제 뉴스 많이 보실 거예요. 결국엔 모든 거는 경제가 우리가 놓고 있던 경제적으로 손실을 본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네, 그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거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만약에 자 이제 물리적인 위험만 본 거예요. 만성적인 것만. 뭐 다른 거 더 복잡해서 이렇게 봤더니 2100년 가면 GDP가 이렇게 영역으로 색칠해 있는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못 찍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이 중간쯤에 거서 이 중간이 확률이 제일 높다고 보고 가는 건데요. 2100년 갔을 때 만약에 한 7, 8% 정도의 GDP 빠진다고 볼게요. 전 세계적으로. 어떤 느낌일까요? 여러분 GDP가 역성장할 때 어떤 느낌 받으세요? 정말 힘들다라고 하실 거예요. 우리가 월급이나 내 용돈 1%, 2% 빠지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7, 8의 GDP가 글로벌리 빠진다는 거는 엄청난 거고요. 이쪽 예측했던 결과를 보면 사실은 되게 슬픈 게 못 사는 나라일수록 더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화도 심해지는 그러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차피 이 정도의 손실을 본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면 지금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투자하고 약간의 지금 보는 손해에 대해서 이거 대비 크지 않다면 제도는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받아들이셔야 되는 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런 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제 하지 마라 라는 것만으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렇게 녹색으로 전환 잘하고 하는 데는 금융 지원도 해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글로벌리는 지금 이 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기후금융을 위해서 뭔가 전환하고 바꾸는 데 있어 기술을 가져오거나 상품을 가져오는 투자 규모를 이런 이상으로 늘려가겠다. 자, 혁신을 가져온다면 이제 루키가 되도록 지원해야 된다. 그리고 되게 어려운 기술들이 죽음의 계곡을 넘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또 글로벌리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 텍사노미 들어보셨을 텐데 EU가 이 텍사노미 레귤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EU에 수출하시는 거나 이런 기업들이면 요 기준에 내 품목에 해당하는 거 다 보실 수 없어요. 내가 EU가 되게 주요한 국가고 EU에 뭔가 수출한다면 그 품목에서 무슨 기준을 요구하는지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고 가시면은요, 그 기준에 따라서 해당하는 데한테 계속 지원이 나올 거고요. 해당하지 않는 데를 뭐 때리고 당장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요 기준을 넘는 데한테 금융 지원이나 다른 지원을 계속 해주면 거기가 마켓 시어를 계속 가져가겠죠. 그런 방식으로 가는 구조고, 우리나라도 가이드를 만들긴 했는데 아무래도 범위라든가 이제 뒤에 딸린 예산이 너무 차이가 나서 조금 이제 가이드하는 정도 약간 그 수준 이상 제도로 보기는 조금은 어렵고, 아마 이런 부분을 우리도 계속 강화되면서 보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들이 많이 바뀌는 것들 말씀을 드리는데, 제도는 사실 한꺼번에 다 아시려면 너무 머리가 아프시거든요. 다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요, 이 시장에서 가장 많은 제도를 가져오고 있고 이것을 주도하는 데는 EU입니다. 네. 유럽이 또 이제 예전부터 이런 문제 좀 이제 의식도 높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 미국은 이제 그 중앙정부가 있지만 또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하게 별도의 또 정책들을 따로 내거든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럽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를 해서,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연기관 자동차 더 이상 못 판다고. 유럽은 2035년 이후에는요, 그 디젤이건 휘발유건 다 못 팝니다. 뭐만 팔 수 있다? 뭐만 생산할 수 있다? 전기차만 생산해야 돼요. 엄청난 변화죠. 그러니까 배터리업을 그냥 막 투자하면서 이게 아니고요. 그렇게 가고 캘리포니아주 동참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때 되면 여러분 중고차 가격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뭐 희소성 있다고 올라간다 이런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은 전기차가 요구하게 되는 그 부품 안에서도 그 성격은 달라져요. 전기차에서 필요 없어지는 품목들이 생겨요. 전기차는 수리 구조도 다른 걸로 알아요. 정비 공장 딱 하면서 나는 최고의 기술인데 이러고 계시면은 뭐 최고의 정비 기술을 갖고 더 이상 할 일이 사라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바뀌는 제도 같은 게, 제가 단편적인 예시를 드렸지만 나하고 관련된 제도를 아는 건 내가 바빠서 못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산업 중에서 내가 어디를 가고 있고, 나하고 관련해서 국내, 1차적으로 국내, 그 다음에 해외 주요 지역에서 바뀌는 변화는요, 이게 뭐냐고 물으셔야 돼요. 그리고 최근에는요, 저도 뭐 상위에서도 강의하고 이러지만 사실 유튜브나 온라인상 강의도 많잖아요. 그래서 듣고 공부하고 이런 것들이 단순히 그냥 뭐 위험만 제거하는 게 아닌 경우에 따라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도의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 제도를 외우는 건 의미가 없고요. 이것 때문에 뭐가 바뀌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보셔야 되고요. 이유는 지금 그린딜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녹색으로 바꾸면서 우리 잃었던 영광을 찾겠어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뭘 어떻게 만들까요? 자꾸 자국 기준으로 거기에 부합해야 다 인정해주고요. 또 하나는 자꾸 이제 한국에서 만들어서 나가는 것보다
유럽에 오는 걸 유리하게 만들게, 유럽에서 생산하게 만들려는 걸 유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게 다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파업도 너무 작고 사실, 그리고 모든 게 코스트도 높고 이래버리기 때문에 그런다고 무조건 유럽에 가는 게 답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명하게 이제 좀 계산을 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고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Fit for 55랑 신순환 경제 액션 플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플라스틱이라든가 재활용 쪽 관련돼서 소재나 물질 오른쪽이고요. 탄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서 탄소 줄여야 돼 라는 정책 관련된 패키지 왼쪽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한꺼번에 다 오늘 뭐 짧은 시간에 할 수는 없고 이런 정책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여러분이 연관될 것 같은 거 신순환 경제 액션 플랜 가시면 아예 뭐 7대 품목 어디다가 내가 강조하겠다 이런 게 나옵니다. 내가 7대 품목하고 관련됐으면 그거 이해하셔야 되죠. 네. 그래서 7대 품목 중에 당연히 뭐 자동차나 배터리도 나오지만 ICT 관련해서 전자기기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식품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뭘 규제하는지 네, 한 번쯤 찾아보셔야 되는. 한꺼번에 다 원래 안 되세요. 그냥 오늘부터 해서 조금씩 할 때 제대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조금 써놨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Fit for 55에 이런 게 있어서요. 유럽은 정말 상세하게 모든 자료를 배워야 합니다. 다 오픈해 놓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막 200장씩 모든 과정과 배경과 있어서 읽기가 너무 싫을 수는 있어요. 영어로 한꺼번에. 저도 그렇게는 다 못 읽고요. 제가 필요한 거 컨트롤 F 하면서 오늘 조금 이해하고 필요해지면 또 그 파트 찾아서 이 파트 이해하고 오히려 전 목차 봅니다. 목차에 어디에 뭐쯤 있겠구나 본 다음에 여러분이 조금씩 필요한 걸 찾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알기로는 각종 산업협회 이런 데들에서 특히 이제 뭐 철강이면 철강 이렇게 규제를 많이 받는 데들은 모여서 함께 얘기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종 산업협회 같은 데서 혹시 내가 추가 정보를 구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탄소국경세도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제가 말한 보이지 않는 탄소에다가 세금을 매겨서 자 이거 어떻게 만들겠다? 우리 왜 자꾸 화석연료 쓰나요? 이유는 뭐죠? 왜 석탄 써요? 석탄이 너무너무 좋아서 싸니까잖아요.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연료를 더 이상 안 싸게 제도화시키겠다. 그게 탄소세입니다. 더 이상 경제적인 이유로 그 연료, 그 온실가스 많이 배출하는 행위를 택하지 않도록 계속 제도를 강화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다 못 바꿔요. 왜냐하면 서로 이렇게 입지가 엄청 흔들릴 텐데 반발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차츰인데 뒤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약간 정체됐다가 또 가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뒤로 가려면 우리가 기후변화 이거는 뭐 완전히 그 음모였네 아무렇지 않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올해 되게 심했고요 앞으로 더 심해지잖아요. 그럼 뒤로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외우는 것보다 이것이 내포하고 있는 것은 시작을 여기서 했어요. 고탄소 업종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다음에 철강이 안 쓰이는 게 흔히 있나요? 그럼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네. 철강 이렇게 해서 이제 쓰기 시작하면 위로 올라가면 화학 품목 늘리고 하면 뭐 다 연결되겠죠. 네. 웬만한 철강이랑 화학 소재 안 쓰고 만들 수 있는 게 몇 개 없단 말이죠. 네. 먹을 거 정도 우리 소비하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먹을 것도 담으려고 보면 플라스틱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시작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가격 매겨서 데이터 구축되고 할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확대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큰 어떤 아젠다를 만나서 공존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꾸겠다 하고 자, 우리나라에서 주도하고 있는 건 아니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제 국제기구들이 주도하고 있는 흐름에 따라가고 있는. 그래서 너무 뻔한 격언이긴 하지만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처럼 우리 피하기 어렵다면 우리 적극적으로 다 하면 어렵고요. 나부터 딱 진단해서 나도 가장 필요한 부분은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된다. 라는 부분을 인식하시는 오늘 그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순환 경제 패키지 요 해당 품목 가시는 데들은 한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요구하는지. 자, 우리나라 제도도 여기 순환 경제 관련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많이 완화시켜요. 그런데 기본적인 툴을 지금 이제 유럽이 워낙 앞장서서 만들고 하다 보니 유럽과에서 많이 차용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기 관련된 것들은 본인 파트 관련된 것만 먼저 찾아보세요. 네. 그리고 모르면 이게 뭔가 하고 나중에 또 계기가 돼서 또 뭐 차례대로 이제 여러분이 기초반이 끝나야 사실 다음 더 들어가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그런 강의들에서 또 질문하시고 이렇게 찾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IRA 뭐 이거는 사실은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지만 내용을 보면 인플레이션 그거는 이제 프레임을 바꾼 거고요. 전기차라든가 이런 이제 쪽으로 보조금을 준다든가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사실 ESG 관련된 법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도요. 자,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년 계획으로 해서 계속 정비해 나갈 거고요. 자, 국가가 발표하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무관심 하실 수 있지만 국가 이후에 내년 1년 내로 아마 지자체들이 다 발표를 해야 돼요.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또 성격이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서울시가 탄소를 줄이는 방법과 인천시가 탄소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전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방자치단체 수준의 그 계획이 다시 나오거든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인천에 속했다면 인천시가 갖고 올 걸 보셔야죠. 그 안에 이제 어떤 것들을 우선적으로 추구하게 될 거고, 또 그 안에서 지원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원 사업을 좀 받아서 갈 게 뭐 있지? 이런 것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큰 툴도 바뀌겠지만 결국에 지자체 단위에서 뭔가 나올 때 한번 이제 참고를 하셔라. 특히나 공장이 있는 위치를 잘 보셔서 요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네. 순환경제도 나왔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자료들이 양이 조금 많다 보니까 좀 빠르게 터치하고 갔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많은 걸 한꺼번에 다 알려고 하면 질려서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의미인가. 네, 그것을 이제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가장 중요한 개념으로 전환위험, 물리적인 위험과 기회가 있잖아요. 아, 내가 나를 어떤 식으로 한번 진단해 봐야겠다.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런 교육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사실은 저도 뭐, 상에서 워낙에 이게 좋은 취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름 이제, 네,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좋은 교육들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Q&A 주시면, 네,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SG 관련해서 네. RBA라고 네. 그 내용도 나오는데 네. ESG 안에 밑에 카테고리들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좀 정리된 건 없나요? 아, RBA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정말 징하다 그랬어요. 좀 과도하게 요구하는 면들이 있고요. 저는 이것을 중소기업한테 다 요구하는 거에 사실은 좀 옳은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RBA 카테고리 안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큰 틀 안에서 얘기했던 것들은 새롭지는 않은데, 그걸 굉장히 구체적으로 체크를 해요. 뭐가 있어? 뭐 했어?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사람도 좀 체크하다가 이런 말 하면 좀 약간 질리는 기분인데, 근데 항목 자체는 완전히 새롭지는 않고요. 이게 그 질문에 제가 내용들을 좀 봤었거든요. 결국엔 뭐냐면 안에 실제로 안 하고 있으면 그 대답의 수준을 보고 가서 여러분들을 계속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지만으로 얘가 진짜 이 정도 해놨구나를 판단하려고 되게 많이 묻더라고요. 근데 여러분한테 그 정도까지 이제 규모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다는 아니고 내려가면서까지 그렇게 가면 여러분 이제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사실은 그것은 관리가 불가능해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이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인권적인 측면, 그 다음에 제가 안전, 그 중에서 특히 안전 이슈 발생하는 데들 같이 가기 어려워질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라든가 생각보다 쉬운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근로계약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법에 정한 대로 안 쓰시고 이런 데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안 해놨니?
나쁜 의도도 없었어요. 근데 그 규칙의 몇 가지 문구나 이런 것들 별거 아닌 것들 한번 정비해 놓으시면 되는 것들도 꽤 있고요. 산업안전 제가 또 굉장히 중요시하게 그 매뉴얼 만들어서 교육시키고 야 걔가 걔 해줘 이게 아니고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누가 봐도 쉽게 새로운 사람이 바로 알 수 있는 걸 해놓으면 일이 줄거든요. 산업안전 저는 너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이제부터는 품목에 따라 다른데 원재료 관련해가지고 많이 수입해서 쓰시거나 이 원재료가 그 이유나 이런 데서 좀 이제 핵심 강물 뭐 이런 거 이제 지정해버릴 때 있거든요. 책임 강물. 여기에 해당하면 여기 트래킹 하는데 수입하는 업자들한테 받아와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RBA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아마 공급망을 조금 여러분들이 기초를 이해하시고 실제 대응하는 이런 컨설팅을 하거나 그런 거 할 때 조금 참고하실 수 있고요. 제가 사실은 중소벤처기업부 쪽이랑도 공급망 관련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은 거를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 관련해서 조금 잡아서 수출 산업에 따라 요구하는 것들을 아마 이제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도 좀 경영 안내서가 나갈 예정입니다. 네. 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이렇게 오늘따라 날씨도 더웠는데 네. 이렇게 좀 졸리는 시간에 이렇게 많이들 오셔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네 좋은 내용으로 또 뵐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